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시원하다 못해 조금은 쌀쌀한 봄비가 몰아친 뒤에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투명해진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세먼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기분마저 상쾌한데요. 지금 탁 트인 도로 위에 계신 분들 남산타워 보이시죠? 상암동 YTN 사옥에서도 평소에는 뿌연 공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더니 오늘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세찬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지쳐 쓰러질 듯 힘이 들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에 작은 행복도 맑고 깨끗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세계 책의 날입니다. 바로 어제가 세계 책의 날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알레르기에 대한 건강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바다에서는 세찬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가 15도, 광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도 다 같은 바람이 아니죠. 오늘처럼 촉촉하고 깨끗한 바람은 왠지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JLABC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2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어제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행사는 아니고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지정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책의 날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책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일선 초중고등학교 840여 곳 학교 도서관에서 세계 책의 날, 오행시 짓기, 또 도서관 사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책 읽기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디지털에 지친 우리에게 책은 예전과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계 책의 날과 관련 이야기,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었는데 일단 이 세계 책의 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세계 책의 날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이 기념일은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자들을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독서와 저술 및 이와 연관된 저작권의 증진에 기여하면서 책의 다양한 면모를 끌어내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4월 23일이 왜 세계 책의 날인지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스페인 출신의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 그리고 햄릿 등 유명한 희극과 비극을 남긴 영국의 극작가죠. 셰익스피어가 1616년 4월 23일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작가가. 그래서 23일이 세계 책의 날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또 얘기도 있던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예. 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여러 초중고등학교에서 행사를 열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어떤 행사들이 구체적으로 열렸습니까? 예, 서울 시내 초중고에서는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행사가 있고 도서관용이나 사서 체험,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소품 만들기, 선생님, 친구, 가족 등과 책 함께 읽기, 책 나눠보기 등 학교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1층 로비에서는 학생들이 저자가 되어 직접 쓴 책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해오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초창기 행사 열 때하고 요즘 행사하고 어떤가요? 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집니까? 아니면은 항상 좀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항상 새로운 것을 더 추가하고 좀 특징적이 있다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수동적인 행사가 많았다면은 요즘에는 학생들이 직접 뭔가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행사가 많아졌나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저도 뭐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 때 컴퓨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학생들 망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보급되진 않았기 때문에 덜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 다니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가 있고 디지털 기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뭐 말 배우기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요즘 학생들 책을 좀 읽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학생들 책 읽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예.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일반 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을 우리가 독서율이라고 하는데 예. 초중고 학생이 91.7%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2015년 94.9%에 비해 3.2%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독서량은 특히 초등학생이 67.1권, 중학생이 18.5권, 고등학생이 8.8권으로 중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대학 입시 준비 등으로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게 또 성인으로 가면은 더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하던데. 그렇죠. 어릴 때일수록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는데 그마저도 조금 줄어들고 있군요. 예. 근데 어린 학생들의 경우 글쎄요, 다른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뭐 영상이나 디지털에 적응돼 있어서 그런지 좀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 행사하시면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책에 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디지털 문화 속에서 뭐 짧은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초등학생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놀라운 면도 가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서 학생들이 좀 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교육 현장 일선에서 나오곤 합니까? 어떤 얘기 좀 들으세요?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책 좀 읽어라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역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책 읽기 행사, 동료 이런 것들을 좀 주체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것만큼은 아이들도 참여하면 좋고 어른들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공도서관이 22개가 있고 예. 학교 도서관이 132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만 얘기하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생애 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고전 인문학 아카데미 그다음에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도서관 데이 등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별 도서관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1교 3 독서 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학부모, 교사, 선배가 책 읽어주는 것,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단순한 책 읽는 독자가 아니라 직접 책을 쓰는 독자에서 저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또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책 많이 읽어줬잖아요. 뭐 예. 구전동화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또 핵가족화되고 디지털 기기가 많아지면서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그 생애 주기별 책 읽기 운동, 그 북스타트 운동인가요? 그거 프로그램? 예. 그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식인지? 그게 우리는 책 읽는 시기가 따로 있다. 옛날에 뭐 공부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학생 때 또 학생 때 맞는 또 책 읽기가 있고 또 성인이 되면 또 어르신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평생 그 나름대로의 어떤 책 읽는 어떤 문화라든지 인생 설계가 꾸준히 지어야 된다. 어떤 그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책 좀 읽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환경, 뭐 서점에 가면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책 읽는다 소리만 들어도 책 좀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전에 뭐 고등학생이 읽어야 할 뭐 몇십 선 이런 식의 도서 추천 목록이 쭉 있었잖아요. 예. 뭐 명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르침을 주니까요. 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추천할 만한 추천 도서가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예. 예전에는 그 교육청 차원에서 필독서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양한 지식 정보가 넘쳐난 요즘은 필독서를 지정하기보다는 학교별로 다양한 권장도서 목록을 선정해서 학생 개인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 때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의 종류를 꼭 꼽아보라면 예. 읽으면서 질문이 많이 생기는 책 이런 종류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읽으면서 질문이 많이 생기는 책? 교과서처럼 정해진 지식이 아니라 반문하고 비판하면서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서적 이런 것들을 청소년 시기에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아니고 어떤 이런 류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추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특정 책 제목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책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궁금증이 생겨서 또 다른 책을 찾아보고 거기서 그렇죠. 또 궁금증이 생겨서 다른 책을 찾아보고 이게 정말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른들이 미리 책을 좀 읽어보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책 읽는 분위기를 독려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독서 교육이 좀 자리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독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새로운 교육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 시간 중에는 온전히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수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서울형 토론 모형을 개발해서 승패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정답이 없는 열린 토론 교실 수업을 교실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그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해서 생활 속에서 독서 토론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습관을 길러주고 아이들이 책 읽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속 몸에 밴다면 어른이 돼서도 이런 습관은 계속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인프라 뭐 작은 서점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대형 서점도 몇몇 거점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뭐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예. 우리 빌 게이츠가 말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린 시절 동네 도서관이며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책 읽는 습관이다. 라는 말을 빌 게이츠가 했는데요. 빌 게이츠가 IT의 거물 빌 게이츠가. 예. 도서관이나 동네 서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 가까운 지역 서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학교에 서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독서 문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22개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예.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치구별로 독서 인문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늘 가방에 책을 한 권씩 넣어 다니면서 틈난 대로 읽어서 독서가 습관화되도록 할 수 있는 가방에 책 한 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세운 계획들, 사업 계획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고스란히 잘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선희가 부르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들으시면서 잠시 휴식하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뵙죠.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1부 끝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갑니다. 잠시 뒤에 바로 이어가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네, 건강한 이야기 코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질문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건강주치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날씨가 비가 그쳐서 상쾌해서 그런지 괜히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렇죠.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코 크게 이게 콧구멍 벌리고서 바람을 뱃속으로 쫙 집어넣는 느낌이 제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일을 했는데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게 느껴집니다. 네. 자,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질문이 하나 왔어요. 8372번님이 만성 비염 환자입니다. 두드러기가 심하고요. 1년 내내 가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긁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반응이 심하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약을 매일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 이분은 알레르기 증상으로 비염과 두드러기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중 비염이에요. 만성 비염인데 이런 분이면은 조절이 힘들면은 약을 드시거나 또는 뿌리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먹는 약을 1년 내내 장복하는 게 좀 부담이 되신다면 예. 코에 분무하는 형식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장기 투약 시 가장 부작용이 없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이제 주위에 혹시 만성 비염이 원인이 되는 어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본인에게 없는지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집안의 먼지나 또는 집먼지 진드기나 이런 알레르기, 만성 알레르기의 유발 물질이 없는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분이 날마다 약을 드신다고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약을 먹으면 그것도 몸에서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현재 시중에서 처방되고 있는 알레르기 치료제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도 부작용이 크게 없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예. 알레르기 환자 중에 약을 계속 드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그래도 입으로 약을 먹어서 전신으로 혈액을 통해서 퍼지는 약보다 예를 들어
비강, 그러니까 비염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만 뿌리는 약 또는 뭐 기관지 쪽만 문제가 된다면 기관지 쪽만 국소적으로 흡입을 하는 약이 전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알레르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많이 풀리기는 했는데 네. 좀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네. 아주 희귀하고 좀 흔하지 않은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예. 물, 우유, 유제품의 경우는 종종 보이기도 하지만 또 네. 술을 잘못 드시면은 알레르기 일으키는 분들 있고 요즘에는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은 알레르기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다양한 알레르기들의 요인은 각자 좀 다르긴 하겠죠. 예, 사실 물 알레르기는 정말 드물어서 뭐 증례 보고를 해야 될 정도의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예. 우유 알레르기는 아이들한테 의외로 흔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은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복통, 설사, 피부 발진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술, 알코올에 대한 알레르기는 알코올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는 드물고요. 예.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술을 빚을 때 원래 재료가 되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밀이라든지 보리, 맥주 같으면 호프, 포도주면 포도, 또 발효시킬 때 효모 같은 이런 술에 들어있는 물질 때문에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햇볕이 노출된 부위가 이제 가렵고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그냥 햇볕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고 또 일부는 어떤 약을 복용한 이후에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 알레르기는 정말 희귀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알레르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첫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봄철에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경우는 뭐 마스크를 끼고 공기청정기를 실내에다 두면 충분할까요? 네, 이건 꼭 필요하고요. 예. 그 이외에도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안 나갈 수는 없죠. 그리고 나갔다 들어올 때 사실 옷이나 아니면 그 몸을 통해서 묻어온 그런 꽃가루가 방에 떠다니는 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계절에는 그 니트라든지 털이 있는 그런 옷은 꽃가루가 잘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옷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 운동을 하더라도 실외보다는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너무 심할 때는 약물 치료를 너무 아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일단 알레르기가 유발되면 조절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서 심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 치유가 되길 기다리는 분, 네. 그리고 그냥 작은 증상이라도 병원을 찾아서 약물 치료를 받는 분. 뭐가 더 낫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예. 이제 저절로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다 저절로 사라지는 분이라면 약물 치료가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일단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되면 점점 심해져서 점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긴 그냥 일반인들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 자,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리법이 좀 다를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가정의학과라든지 집 근처 병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 내원을 하면서 진단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심하고 정확히 원인을 찾아야 될 때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큰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많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은 평생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과거의 병력을 알고 있는 동네의 단골 의사가 훨씬 더 적절한 치료를 또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동네 병의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죠. 오랜 기간 봐온
그런 의사라면은 아무래도 그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나중에 큰 병원으로 갈 때 소견을 써줄 때도 그렇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는 또 보내고 또 갔다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무조건 뭐 큰 병원이 능사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가까운 병원을 쭉 찾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한해서는요. 자,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건지 구분하기가 좀 모호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감기인지 워낙 아이들 뭐 잔병치레가 많으니까요. 네. 알레르기인지 뭐 어떻게 증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감기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물론 맑은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많이 하고 코나 눈이 가렵다고 한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확률이 높지만 사실은 실제 구별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아이가 피하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게 좋고요. 특히 집안 청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계절뿐만 아니라 연중 아이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 나타난다면 집안의 카페트라든지 또는 천으로 된 소파나 베개 기타 모직으로 된 여러 물질들이 문제가 없는지 잘 청소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진먼지 진드기가 알레르기 원인으로 많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진공청소기와 물걸레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먼지가 집안에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 이런 알레르기 한두 개쯤 꼭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워낙 흔한 것들이 됐는데 네네. 그 의학계에서는 보통 어떤 원인을 꼽고 있습니까? 지금 공기도 안 좋고 뭐 집안 뭐 환경 호르몬 여러 가지도 있고 새집 증후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공기가 예전 같지 않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신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구, 건축자재, 옷, 뭐 아니면 실내 장식이나 실내 가구에도 예전에 우리 인류가 접촉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신물질들을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예전에 접해보지 못한 것은 다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알레르기가 많은 이유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서 과거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물질이나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조심시키고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가지는 그 시점부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 뭐 임신했을 때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조심할 건 없겠지만 태어난 다음에 집안을 최대한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사실 드물긴 하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져오는 그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특정 물질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 중에 특정 음식이나 또 예를 들면 뭐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벌레에 물렸을 때 과도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리 그게 알게 됐을 경우에는 항상 주의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 예를 들어 아이가 조금 크면은 유아원이나 아니면 유치원에 보내게 될 때도 또 학교에 가게 될 때도 반드시 학교에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193번님이 중2 아들이 피부 묘기증 반응이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묘기증이라는 게 좀 흔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두드러기의 일종인가요? 두드러기인데 피부를 자극을 하면 그 부위가 쫙 알레르기 반응으로 돋아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 몸에다가 이렇게 손톱으로 쭉 긋거나 글씨를 쓰면 그 쓴 부위만 쭉 올라오고 가렵고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있다가 또 저절로 없어지기는 해요. 이제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은 불편하지만 그리고 이때
일시적으로 약을 쓰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피부 묘기증 자체 때문에 계속 평생 약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심하지 않으면 그냥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심할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의 경우 주의를 하겠지만 피치 못하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호흡곤란 같은 것이 발생하면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응급 조치를 해주는 게 필요할까요? 예, 사실 요새 응급조치, 그러니까 특히 심장질환에 대한 응급조치를 교육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렉시스도 응급조치를 제때 못하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도를 확보를 한다든지 본인이 되게 심한 아나필렉시스가 나타나면 남에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응급실로 옮기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정 약이나 음식에 심한 아나필렉시스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목걸이나 소지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대신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러한 응급 조치나 응급 관리를 또 학교나 또는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짧게 좀 들어보죠. 7864번님이 저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여름엔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간염 보균자인데요.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사실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알레르기 약이 간에 크게 부담을 주진 않기 때문에 비형간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햇볕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그 피부에 바르는 햇볕 차단제라든지 또는 긴 옷을 입거나 차양이 있는 모자를 쓰는 방법으로 아예 햇볕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약의 사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알레르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알레르기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참 고생스럽죠.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마치 오늘 날씨와 같은 노래 제목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 아이유가 부른 노래인데요. 여기 가사를 보면은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약간 서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면은 아무래도 좀 재채기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알러지와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가을 아침처럼 오늘같이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